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요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현재 1% 이상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호재성 모멘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시장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수급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네, 정말 지금 양시장 흐름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안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관련주들은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액체 냉각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간밤에 기술주가 올랐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불명확해지면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금리에 가장 취약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시장과는 크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삼성증권 측에서 유일하게 다른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차트가 금리 인하 횟수를 평균적으로 내놓는 차트입니다. 이번 해 4월 들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매일 밤 증시 흐름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도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도대체 왜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장의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EPS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그래프 만나보실까요? EPS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 경제가 경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실적들을 봤더니 원래 평균적으로는 약 74.7%의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1분기를 봤더니 무려 이보다도 5%포인트 높은 79.9%의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경제는 사실상 그리 좋지 않은데 이는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이 역시나 AI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인지요.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한국 증시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2,700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2,700선 위로 계속해서 안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이 미국 증시의 전방 산업, 반도체 쪽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한국 증시의 흐름 함께 만나보실까요? 삼성증권은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월부터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수해라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노조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2%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숫자로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만 HBM을 떼어놓고라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디커플링이 이제 곧 해소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 수준이 높더라도 사실 앞으로의 실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간밤에 다시 한번 6%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엔비디아가 오더컷이 올 때까지는 그래도 주가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러한 새 기업을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삼성
삼성 SDS입니다. AI 신규 서비스 출시에 따라서 B2B 간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 주 이유였고요. LS 일렉트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발로 계속해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 삼성증권 측에서는 APR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 기업들 과연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가 2,700선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을 잘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왜 이 실적이 증가했을까? 그렇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할까? 왜 증가하는 것일까를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 SDS입니다. 워낙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현금이 많은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삼성 SD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주가도 소외됐고 현금성 자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는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 안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APR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별 매출 함께 보시면은 헬스케어 쪽 그리고 화장품 쪽이 계속해서 고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APR이 사실상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미용 의료기기 쪽도 있지만은 화장품 쪽도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기업일수록 사실상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AI 쪽에서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마다 담아라라고 파이널샷에서 출연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의 3사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몸집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 대금이 더 실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경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의 급증,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력 관련 섹터도 그렇고 그와 관련된 기술이라던가 섹터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을 하면서 또 함께 발생하는 것이 엄청난 양의 열인데요.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로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사용량의 50%가 이 냉각용 전력으로 이 열을 식히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그래도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냉각용 전력을 잘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 급증에서 이 최종 주도권은 열관리 업체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로 HVAC, 냉난방공조 관련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공기를 활용해서 열을 식히기도 하고 이 액체를 사용해서 열을 식히기도 하는데 지금 전망으로 보면 2028년 약 81조에 달할 것이다라는 성장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촉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 섹터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 전력 효율이 아주 높은 제품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될까 그 부분으로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눈이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두각을 드러낸 게 LG전자입니다. 이 LG전자는 이미 이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10년간 경쟁력을 좀 쌓아온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 냉각 설비를 이용해서 열을 좀 식히고 있는데 이미 국내 안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향 공급을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수십 곳에 좀 이미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 LG전자의 B2B 매출이 연평균 30에서 40%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LG전자가 힘을 받은 게 바로 이 HVAC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LG전자가 힘을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뒤이어서 조금 더 강력한 참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이미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3월에 3조 원 규모의 아일랜드 존슨 컨트롤스 HVAC 사업부의 인수전에 좀 뛰어든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 이 인수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확실히 좀 인수한 상황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어제 이 북미 시장을 공략해보겠다라는 새로운 의지가 좀 드러났습니다. 지금 미국 3대 설비 유통기업으로 불리우는 레녹스와 함께 북미 아메리카 이 HVAC 기업을 설립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지금 지분으로는 삼성전자가 50.1%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레녹스가 49.9%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계약으로 지금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확인을 해보면 HVAC 시장 안에서 결합형 구조를 좀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이 개별 공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공조 기술력이라면 결합형 HVAC를 만들 때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삼성전자의 공약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 이렇게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이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도 15%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이 국내외 플랜트 HVAC 분야에서 2년 독점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HVAC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플랜트 공급 측면에서 좀 우위를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고 유니셈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나 온도 조절 장치인 칠러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서 아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GST나 KN솔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력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액침 냉각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 기술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 안에서 얼마나 그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다 조정입니다. 이제 조정 구간 시작일까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조정의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정의 이유가 금리 압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시장이 금리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양상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장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상승을 함으로써 국내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수를 견인해주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뚜껑을 열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금리 압박이라는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하는 영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 신고가를 재차 경신을 하기도 했었고 나스닥이 17,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 금리가 반등이 나오면서 혼조세가 나왔었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포인트가 몰린 곳이 시장 금리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선물 양쪽 다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급이라는 동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정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조정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 이제 반도체 훈풍 그리고 나스닥 신고가 이런 영향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신고가 경신하는 양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부분을 좀 다 반납한 상황이고요. 시장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나 화장품 업종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대부분 업종들이 약세가 나온다는 것이 지수가 힘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제가 계속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은 조정 이후에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거기서 종목을 찾아내는 전략이 오후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조정이라니 꽤 좀 무서운데요. 오늘 보니까 항생도 1% 이상 빠지고 있고 니케이도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듯한데 그렇다면 말씀처럼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거나 조정 이후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만한 기업들 있을까?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그 에코마케팅은 이제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 업체고요. 본업은 이제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 업체지만 다양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회사 중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 데일리앤코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레저로 유명한 안다르라는 브랜드도 이제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K-뷰티, K-푸드 이런 이제 키워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데일리앤코, 안다르 같은 이제 제품들이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확장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시장에서 먼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에코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조정 구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징이라고 하면은 4월 중순에 하락한 이후에 조정 이후에 횡보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정 때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차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좀 많은 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주도주격으로 움직였던 기업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까지 오래 쉬어갔던 기업들 보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오래 쉬어갔던 광고 기업입니다. 에코마케팅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9일 시작 오후 2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양시장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은 모두 1%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1% 하락하며 2,68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1.18%, 1.20% 하락하면서 8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지금 양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금 좀 강력하게 담아냅니다. 1조 원이 넘는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지금 코스피와 같은 패턴 보여지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개인 투자자 담아냅니다. 기관 투자자는 오늘로써 이거래일째 순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오늘로써 이거래일째 담아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전문가님들은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시장은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좀 큰 폭으로 이탈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땐 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겠죠.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 네, 시청자분들께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떤 근데 아쉬운 거는 네. 제가 수급 총평을 밸류체인 내 옥석 구분과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실 11시 전에 지은 거거든요. 상황이 근데 바뀌었죠.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파업 뉴스가 11시에 3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한 줄평을 울고 싶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뺨이 왔다라고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은 11시 전까지는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장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기관과 개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하루 대비해서 거의 6에서 7% 삼성전자 오르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뉴욕 시장을 보더라도 정말 이 테슬라가 자금을 조달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산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뉴욕 시장도 보셨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권은 없지만 카시카리 조금 매파 위원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시장은 약세를 보이면서도 실적이 나오는 성장성을 가진 섹터든 오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뭐 전력 설비, 조선, 화장품 이런 종목들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윗꼬리가 달려있고 전력설비랑 전선 안타깝게도 운전은 됐습니다. 근데 전력설비랑 전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삼성전자에서 창사 55년 만에 첫 노조 파업이 나오면서 조금 약세가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오늘 처음 약세가 조금 강하게 나왔는데 우리 투자분들께 지금 뭐 짐 싸서 후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 뭐 미용 의료기기, 조선, 화장품 이런 섹터를 보유했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약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가 어떤 실적과 연관성이 없는 테마 섹터를 가진 투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삼성전자가 노조, 지금 창사 이래 최초로 파업 선언을 한 상황 속에서 낙폭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보합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도 어떤 수급적인 특징으로 종목을 잡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특징주 확인을 해보겠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 흐름은 안 좋지만 그래도 반도체, 뭐 엔비디아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발 반도체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전력기기랑 전선 네.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조달, 그러니까 전력 조달이라던가 그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제 LG전자 같은 경우가 액침 냉각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사실 뭐 시장은 빠졌지만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부터 파생되어서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전선, 그다음에 신재생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 간다고 해서 이거를 따라간다? 뭐 이것도 좋겠지만 사실 뭐 이게 요즘 장세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계속 옆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뭐
액침냉과 관련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후속주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철저하게 지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잘 간다고 이제 반도체가 잘 간다 이런 공식은 사실 깨졌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하게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의 시그널 오프닝 시간에서도 이 액침냉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발, 이 폭발하는 전력 수요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전력 사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지,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매도 우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오늘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의 SK하이닉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삼성전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고려 아연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어제도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있었던 LG화학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세 번째는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는데 어제 담았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좀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정말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별로 계속해서 또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안에서는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니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보시다시피 HLB 생명과학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 첨단 소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인데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2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다섯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LG전자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BH,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번째로는 한국콜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PR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기관은 계속해서 화장품주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PNT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 보시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덜어내는 기업입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오늘 가장 많이 코스닥 안에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엠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기관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VT 계속해서 줄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 세 번째로는 가온칩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덜어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는 이 수급적 특징주를 어떤 종목으로 보고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에이직랜드와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서진 시스템과 GST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에이직랜드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또 수급적인 특징주로 잡아주셔서 그런지 오늘 시장 안에서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애국자인데 네. 투자는 좀 냉철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코스닥 기관 순매수 3위에 가온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온치스 괜찮은데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좀 에이징랜드가 낫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분명히 잘 마무리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격이 조금
늦어지면은 그 경쟁 상대인 TSMC가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TSMC랑 관련 있는 밸류 체인인 에이징 랜드가 실적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징 랜드 하면은 TSMC의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이고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TSMC는 에이징 랜드고 그다음에 가온칩스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굳이 뭐 삼성전자가 이런 노조 파업이라는 단기적인 악재가 나와서 에이징 랜드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이 가온칩스랑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고 약간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등락폭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실적 등락이 균일하게 있다고 한다면 이 소프트웨어 관련했을 때는 좀 등락폭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에이징 랜드는 가온칩스보다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덜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7% 상승했는데 가온칩스는 사실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다음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5,3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파가 50이 넘어가는데 에이징랜드는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국노라고 저를 욕하시더라도 저는 증권 전문가 입장에서 에이징랜드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온칩스 기관 순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에이징랜드는 외국인과 기관이 균일하게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지막 올라오는 모습이고 거래대금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 잡아주신 에이징랜드, TSMC의 공식 협력사로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살짝 혼란을 보이고 있을 때 그 틈을 공략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사실 이 종목 자체도 뭐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수세 이러한 상황이라면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 가온칩스와 좀 비교해 보시면서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종목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서진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 거래일에 또 외국인이 잘 들어오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해줬는데 오늘도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은 분들이 5G 쪽 통신 장비 쪽으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2021년도부터 이 기업이 ESS를 준비를 한 이후에 지금 바뀌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본업이 이제 ESS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뭐 ESS 쪽 이번 실적이 72% 정도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회사 전체 매출의 60%가 지금 이 ESS 관련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5G는 조금 잊어버리고 이쪽 ESS 시장 이쪽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사실 수소 관련주, 뭐 연료전지 관련주들, 뭐 FOC 이런 섹터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 저는 단기적인 좀 상승에 의한 쉬어가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진 시스템은 오늘 좀 강하다, 시장보다는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와 더불어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는 있지만 또 기관이 사주는 모습. 사실 외국인이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익 매물 정도는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뭐 원전 수주라던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더 확장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 ESS 쪽에 대한 성장세는 제가 봤을 때 더 커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받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ESS 관련주인데 역시나 또 AI 데이터 센터 단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함께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단단하게 사준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확인이 되지만 또 기관 투자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 아이패밀리 SC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화장품주도 참 잘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어려운 시장일수록 좀 실적이 나오는 섹터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오늘 화장품이 강한 이유는 분명 그들이 실적을 잘 발표한 것도 있지만 화장품 관련해서 긍정적 리포트도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는 1분기에 중소기업 수출이 37조 6,786억 원을 기록하면서 화장품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 그다음에 2시간 전에 나온 뉴스는 화장품 반도체 스타트업의 수출량이 6년 사이에 9배 늘었기 때문에 중소 화장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시가총액 3천억이 안 되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앞질렀지만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제외한 이런 중소형 단에 있을 때는 좀 아이패밀리 SC가 가장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부분에서도 색조 화장품 매출 비중이 97%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부터 강한 실적 향상세를 보여줬고 올해 1분기까지도 강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20%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조치고는 10% 이상 나오기가 힘든데 의료기기만큼은 아니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도 2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겼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11개월 선행퍼가 15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퍼가 그 정도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25에서 3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퍼가 15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한 저평가를 갖고 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구조적 성장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적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한 3개 분기, 4개 분기 이렇게 오래 확인됐다라고 하면은 주가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 2개 분기 실적 퍼포먼스가 확인됐는데 유럽이나 미국향 실적이 이제 구조적으로 판로가 열렸으니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인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실적보다 추가적인 실적 향상이 나올 수 있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순매수 나오면서 사실 일봉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 단기적인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작은 금액에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도 든든하고 화장품 내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GST입니다. 네. 이 AI 데이터 센터발 액칭 능각조 좀 힘이 좋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5월 달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고요. 그쵸, 특히나 네. 이제 LG전자가 이제 AI 냉각 시스템 관련된 수혜주로 꼽히면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이 종목도 시장은 좀 빠지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폭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지금 AI 서버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발열에 대한 부분이 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상승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GST 지금 액침 냉각 관련주 오늘 흐름이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종목들 수급적 측면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와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델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동물의약품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요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이 한국 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가 약 40조 원 규모로 형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1조 원 수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2% 수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약품 시장이 매년 5%의 연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최근에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에서는 산업이 이제 성숙화되면서 고령화와 관련된 질환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치료제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이제 바이오노트, 프리시전 바이오, GNT 파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동물의약품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여기에 한국 기업들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많은 기업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오 노트부터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노트 가장 먼저 설명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가 아까 1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글로벌 진출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진출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제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 2023년 기준으로 이제 동물의약품 수출액이 383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적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국내에서는 3위 수준이고요. 이제 동물 체외 진단 키트 개발 업체 중에서는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 80개국에 진출해 있는 상태, 영업망을 구축한 상태이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에는 직영 거점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노트는 고유의 유전자 제조합 항원 항체 기술을 바탕으로 진단 시약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제 항체를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진단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바이오 리액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뭐 항원 항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한 배양 시스템을 도입해서 낮은 단가로 일정한 품질의 항체를 대량 배양할 수 있어서 원가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이제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 생화학 진단으로도 영역을 넓히고요. 이제 동물 진단 시약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인체 체외 진단 시약까지도 사업을 확장할 예정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진단 쪽에서의 바이오노트 만나보고 왔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한 지 2년도 아직 안 된 어떻게 보면 좀 신생 기업이고 이어서 다음 기업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인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업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동물용 뭐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을 좀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네. 이제 수출 쪽에서 역시 강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 기준으로 국내 9위에 위치해 있긴 한데요. 동물약 기준으로요. 임상화학 진단 제품 엑스디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엑스디아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크기의 소형 임상화학 플랫폼인데요. 총 27개의 체내 성분을 검사할 수 있고 또 이제 빠르게 다양한 항목을 동시에 검사하고자 하는 병원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제 뭐 종합 검사, 수술 전 검사, 전해질 검사, 간 검사, 신장 검사 등 총 11종의 카트리지를 공급해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이제 이 프리시전 바이오가 미국의 글로벌 동물 진단 기업 안텍과 15년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동물용 이제 임상화학 검사기 및 카트리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북미 시장 수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쪽에 이제 쓰이는 진단 키트를 영위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진단 키트 쪽을 특히나 좀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뭐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진단에 대한 이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사례를 들자면 최근 산업동물 쪽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이제 돼지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돼지들에게 약간 뭐 병이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병의 경우 이제 과거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갈 때 이제 40년 가량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감염되면서 범위를 넓혀갔는데 이게 이제 이후 유럽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이제 시간은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에 비해서 훨씬 가까운데도
이 시간이 엄청 단축됐을 만큼 이게 운송 수단 등의 발달로 해서 질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질병 진단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뭐든 좀 빨리빨리 하고 뭐 급하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성격들이 이제 제품에도 반영이 돼서 질병 진단에서도 굉장히 빠른 진단이 가능하고 이런 점에서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진단 키트 쪽 함께 살펴보고 왔고 그렇다면은 반려동물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산업 안에서는 저희가 좀 특별히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반려동물 최근에 정말 반려인들도 많아지고 뭐 그죠. 굉장히 막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반려동물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반려동물 시장이 산업동물 그 시장 비중을 넘어섰다 뭐 이런 분석도 있겠는데 일단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이 고령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관련된 질병 그리고 뭐 이에 대한 치료제 개발 기업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는데요. 먼저 이제 GNT 파마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용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이게 치매인데요. 쉽게 말해서 치매 치료제 제다큐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벌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다큐어는 국내에서는 이제 유한양행을 통해서 1,800개가 넘는 병원에서 유통되고 있고요. 제다큐어의 이제 국내 판매 소식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세계적으로도 이제 관심이 높아서 뭐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21개국에서 이 수백 건의 구매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 GNT 파마가 제다큐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올해 2월 이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죠. 화이자의 자회사인 화이자 센터원과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미국 반려동물 용품 협회에 따르면은 2020년 기준 미국 내 전체 반려견 수가 약 한 9천만 마리 되거든요. 그 9천만 마리 중에서 인지기능 장애 이 치매 환견 수가 노령견 비율 뭐 52% 그리고 뭐 발병률 22%이 정도를 추산했을 때 한 1,00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반려견 수가 7,2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00만 마리 정도가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환견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GNT 파마가 제다큐어를 미국 시장에 판매할 경우 펫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가입률 4%를 적용했을 때 연간 약 57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펫 보험이 가입이 높기 때문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는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네. 그 시장을 잡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이외에 또 특이한 시장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인체의약품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의약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걸까요? 요즘에 왜 비만 치료제 굉장히 막 많이 그죠. 있잖아요. 뭐 예. 위고비 뭐 이러면서 그 비만 치료제가 이제 반려견용으로도 개발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동물을 위한 비만 치료제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만큼 다수의 기업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넥스턴 바이오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자회사 로보비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이 RX 바이오라는 곳에서는 동물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서 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 베타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당뇨병을 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전의 약물입니다. 현재 개와 고양이 대상 비만 치료 시에는 사람 대상 당뇨 치료제인 란투스, 프로징크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반려동물 전용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경우 이런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동물과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왔고요. 이어서 또 다른 바이오 섹터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아스코가 이제 개최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이번 주에 전 세계 바이오 업체가 주목하게 되는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제 항암 신약부터 AI 활용 기술까지 선보일 예정으로 준비를 굉장히 박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암 학회인 만큼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전 세계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기술 수출,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자리고요.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개발, 기술 수출 그런 전략까지도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기업과 신약 발표를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려온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유한양행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신약을 좀 가지고 나옵니까?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렉나자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존슨앤존슨 얀센의 표적 항암제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에 대해서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 병용요법의 경우 올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인데요. FDA로부터 우선 심사 대상으로 승인되면서 8월 내 FDA 품목허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품목허가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도 이 FDA 품목허가를 좀 가늠할 수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데이터를 기다리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뭐냐면 이 전체 생존 기간 OS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했을 때 얼마나 이 환자가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냐, 사망하는 기간을 좀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약물의 효과를 정확히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S 데이터가 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품목 허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OS 데이터가 아직까지 미성숙해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약물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좋아서 환자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직 OS 데이터가 성숙되지 못했고 데이터가 집계되지 못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서 품목 허가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지표를 통해서 유한양행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HLB도 보니까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네. 되고 있는 HAB도 그렇죠. 나오는데요. 이제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과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 3상에 참여한 환자 생존 기간을 추적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HAB 같은 경우에 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서 최근 FDA로부터 이제 보완 요구 서한을 받으면서 좀 품목 허가가 조금 미뤄지게 됐는데요. 이번에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이제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요. 기존에 발표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 병용요법 같은 경우에는 3상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 MOS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23.8개월로 나왔습니다. 대조군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간암 치료제 소라페닙 제품명은 넥사바인데요. 이게 이제 15.2개월이기 때문에 8.6개월 환자가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유효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품목 허가가 언제 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술대회 이번 아스코에서 좀 뭐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은 HLB인데 이번 아스코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주가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까? 네, 이제 최근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ADC라고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요즘에 기술이 가장 핫하고 네, 이제 하더라고요. 뭐 여러 기업들이 많이 네.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진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 원래 레고캠인데요. 네. 이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도 항암 신약 2종에 대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파트너사인 포순제약이 위암, 위식도암에 대한 항체 약물 접합체 후보물질 LCB14의 임상 이상 데이터를 초록으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중국 시스톤 파마슈티커스의 기술 수출한 항암 후보물질 LCB71의 임상 1회 이상 중간 데이터도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LCB71 같은 경우에는 낮은 용량에서도 높은 효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체 링커 기술, 이 리가캠의 링커 기술과 톡신 기술의 높은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DC 플랫폼 관련 기업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만나보고 하고요. 사실 이 기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은 또 어떠한 것들을 발표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뭐 간략하게 좀 하나씩 짚어드리면은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진행성, 전이성 고형암을 대상으로 이중융합 단백질 차세대 면역 항암제 GI102의 임상 1, 2상 단독요법 중간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면역 항암제 TU2218의 임상 중간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이 TU2218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면역 항암제 활성을 방해하는
형 질환 전 성인자 이제 TGF 베타라고 하는데 요가 이 혈관 내피 생성 인자 이걸 경로를 동시에 차단해서 이제 키트로다와 같은 면역 항암제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계열 내 최초의 이중 저해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현재 병영 투여 임상 1비상이 진행 중이고 이 아스코에서 공개된 초록에는 임상 1비상 환자 중에서 환자 12명까지 중간 결과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데이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항암 흡요물질 Q901에 대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네오이문텍은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 NTI7의 병용요법 임상 및 비임상 시험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제 또 올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에스코의 이번에 제약사뿐만 아니라 암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참가하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루닛이 참석해서 기술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루닛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I를 통해서 AI를 활용한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스코프를 통해서 사람 상피세포 증식 수용체 이제 허투라고 하는데 네. 허투 초저발현 유방암 환자군을 확인하고 이 병리 이미지와 CT 영상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 반응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치료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이제 연구를 포스터로 공개할 예정이라서 또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코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번에 아스코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발표하는지 하나하나 모두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한 리포트에서는 화장품 섹터를 두고 파죽지세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실적 기반으로 상승세도 상당히 좋고 수출 역시나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이 전체 품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가 된 중소기업 수출액 역시나 이 화장품 분야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중기입 수출 품목 1위였던 이 플라스틱 자리를 뺏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상당한데 특히나 지역별로 국가별 화장품 수출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미국은 60%나 증가를 했고요. 일본 시장 안에서는 18%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인 국가도 좀 많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폭의 상승세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이 화장품 시장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출 시장이 정말 강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수출뿐만이 아니죠. 이 국내 시장 안에서도 화장품의 힘이 정말 상당합니다. 특히나 이 K-뷰티 브랜드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좀 크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트렌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매력도를 좀 느끼면서 화장품의 인기가 정말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 중국과 일본과 대만 이 방한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광객들이 이 국내에서 쇼핑하는 품목을 화장품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화장품 시장의 인기를 척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 바로 이 CJ 올리브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최근에 이 외국인들은 더 이상 면세점이 아니라 로드샵,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당연히 헬스와 뷰티 유통 분야에서 독자적인 절대적인 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CJ 올리브영인데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매출액이 3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세계 분기 연속으로 1조 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추세라면 연간 매출액이 5조 원을 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강력한 상승세, 인기가 이 K-뷰티 화장품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단연 지금 CJ 올리브영에서 오프라인 매출액의 상승세도 상당한데 이 안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말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10%나 되는 비중이 외국인의 지갑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K-뷰티의 인기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를 더 견인하고 있는 거, 전략으로 삼고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지금 이 프리미엄 화장품까지 섭렵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 더후부터 설화수까지 이 고급 라인을 올리브영에 입점을 함으로써 이 더우나 설화수가 특히나 외국인,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고가 브랜드인데 이 매출단을 더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 PB 브랜드 강화의 의지를 다시 한번 내보였습니다. 이 PB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좀 높게 사게 되면서 이 접근성을 좀 크게 보이게 할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올리브영이 단순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전반적인 산업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새로운 기업들, 중소 뷰티 브랜드를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판매의 장을 마련해 주면서 인지도뿐만 아니라 매출도 함께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올리브영과 함께 이 화장품 섹터 앞으로 더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지 그 흐름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종목들 이야기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그리고 IS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뭐 오늘은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기업, 바로 급락하는 기업 나옵니다.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15%나 떨어지네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일단 초반에 상승을 했는데 지금 15% 정도 떨어지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좀 앞으로 살펴드릴 건데 먼저 이제 전일 올랐던 이유를 좀 살펴봤을 때는 제3자 배송 유상증자 결정이 좀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 대상자가 SK 배터리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신주 발행 예정 발행가액이 24,000원 정도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그러면 이 기업을 좀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내용 뉘앙스가 좀 많이 풍겼나 봅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SK와 2차전지 산업 그리고 로봇 자동화 시스템 판매 확대에 따른 내용들을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인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치고 뭐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초반에도 상승을 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수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SK 쪽에 대해서 지분 비율이 한 10% 이상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대 주주가 40%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인수를 한다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이 필요한데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와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3자 배정 공시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그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환 청구권 행사가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청구권 행사 때문에 결국은 그 내용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작년 4월 때 동사의 경우에는 330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좀 발행을 했었습니다. 발행을 했었고 지금 그 당시 때 전환가액이 한 29,000원이었는데 그 작년 12월에 리픽싱을 좀 했습니다. 리픽싱을 하면서 그 전환가액이 23,983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아침에
처음에 이제 상승했을 때 주가보다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담감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이 물량이 나오려면은 다음 달 17일에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간이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남은 사채 물량이 25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내용이 계속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신규 접근이든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추가 조정이 좀 거세게 나와서 2만 한 6천 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신규로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2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와서 그때 매수를 하게 된다 하면은 목표가는 적어도 3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삼자 배정 유상자에 대한 전환 그 발행가액과 그 작년에 지금 현재 시점에 그 전환 사채를 했던 기억이 있다 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전환 청구권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1년 전이든 2년 전에 따른 전환 사채에 대한 물량이 그 전환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2만 6천 원까지 내려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 기업은 계속해서 좀 시비와 관련된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BH인데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참 기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보니까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더 늘어난 거죠. 50% 이상 네.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어젯밤에 나온 뉴스인데 오늘 보니까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엔 애플 걱정은 결국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그죠. 좀 기결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 OLED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이제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이제 애플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가 되고 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판매량들이 지금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기에 만약 올해 이제 아이폰 16 버전에 AI가 탑재가 되고 OLED가 탑재가 되는 그 상태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높은 또 판매고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증폭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제 올 초에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AI를 탑재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큰 흥행을 봤었기 때문에 아이폰 또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잔뜩 실려 있었던 상황 속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일단 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애플의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예전만치 못하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확인된 바로는 결국 애플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아이폰 16에 AI가 탑재된 제품이 정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관련 PCB 기업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PCB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은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 비수기가 이제 올해 1분기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올해 1분기에도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이라든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이 또 BH 혹은 뭐 태성과 같은 기업들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PCB 쪽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신사업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EVS가 전장 쪽에서도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기존에 잘하고 있던 본업이 애플을 등에 업고 다시 회복 기조로 돌아서고 여기에 신산업에 대한 성장까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주가의 부진을 좀 털어내는 새로운 어떤 추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은 언제부터 매출이 나오나요? 일단 올해 3분기부터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3분기에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주 BH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인데 APR입니다. 이 기업은 진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우등생이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1% 하락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죠. 여기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1% 빠졌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2 곱하기 한 4 정도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고 딱 지수만큼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네. 시장이 연동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PR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뷰티와 관련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피부 미용기기 관련된 그죠. 기업이긴 한데 지난 20일 때 이 동사가 그 메디큐브 AGR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부스터 프로가 뭐 중국에 진출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국 쪽에서 시장을 봤을 때도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미용기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트라 쪽에서 얘기하는 게 한 4조 원을 좀 예상을 한다 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근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 아직까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9일 때 저는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9일 때 대표이사 포함해서 3명이 자사주를 좀 취득을 했습니다. 자사주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대표이사가 한 32억 규모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임원이 3억 그리고 뭐 3천만 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 자사주를 취득을 했다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주를 취득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주주 친화적이라고 좀 밝히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한편으로는 더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 뉘앙스가 좀 풍길 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을 했다는 것은 기업 주가에 굉장히 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도 곽동신 맞아요. 부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께서 계속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것도 좀 어느 정도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 재고 가치보다는 결국 자신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APR의 경우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보호예수 물량 그러니까는 그 락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죠. 오버행 이슈.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 보호예수에 대한 물량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1개월, 2개월까지는 있기는 하지만은 3개월 때는 지금 없고요. 6개월 뒤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APR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때 2분기 때 미용기기 성수기 돌입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수급적인 형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신규 접근을 좀 해보고 싶다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규 접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업은 저희 파이널샷에서는 APR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건희 대표님께서도 저희 마켓무버에 출연하셔서 이 기업은 물려도 사라라고 의견 주셨던 게 APR인데 반점희 소장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1%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실적 부분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보다 업사이드 열려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또 우리 시장 안에서 철강주 움직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철강주는 미중 갈등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가지게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미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중국 내에서 이 자국 내에서 내수 비중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 중국이 그리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며 우리나라 수혜주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사실 우리 국내 철근 시장, 철강 시장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역대급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1분기 철근 내수 판매가 20%나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3월만 살펴봤을 때도 이 3월이 사실상 계절적 성수기다라고 꼽히는 상황이었는데 전년 대비 26.5% 급감하면서 이 전반적인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힘든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2010년도에 부동산 위기가 일어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낮은 수준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러한 상황 하반기에는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킨 게 이 철근 시장의 수급 악화일 텐데요. 이 아시아 철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유통되는 가격을 좀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없어진 국내 철근이 이 중국산 수입품의 힘을 잃게 되면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두고 그렇다면 이러한 힘든 상황이 바닥일까?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연히 건설 시장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내수 부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 건설 시장을 조금 더 부흥시키겠다라는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전국의 아파트 신규 분양을 약 10만 호로 28.7%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고 이제 착공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6월에 시작되는 착공 그리고 분양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서 건설 시장도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이 철근 철강주도 일어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힘을 받게 될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동국제강과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영업이익도 실적도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뭐 단연 시작이 안 좋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 각종 증권사에서는 지금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기업 내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사업회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던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놓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관련된 이슈를 내놓았습니다. 3월에 6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놓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400억 규모의 신규 취득 예정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창스틸과 금강철약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자재 측면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철강 시장이 주택 시장과 함께 회복을 하게 되면 상승하지 않을까, 이 시작을 바닥으로 본다면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관련주 종목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오르는 종목만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보로노이입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사실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너무 심하게 지금 맞아요.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이 아마케를 앞두고 나서 HLB 사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임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에서 변수가 좀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AI 플러스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 신테카바이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제 보로노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빅테크 기업들도 이 반도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도 이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그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보로노이처럼 이 정밀 항암 표적제를 좀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큰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왜 이제 각광을 받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좀 체크를 할 때 사람들이 할 때 예를 들어 100개를 할 수 있다면 AI를 통해서 하면 같은 시간 안에 한 10,000개, 거의 한 10만 개 정도가 수백 배 더 많은 표본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더 많은 표본을 검사해 볼 수 있고 또 시간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또 줄일 수 있고 시간이 준다라는 것은 임상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죠. 바로 금액을 아낄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플러스 신약 개발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아마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 비소세포 폐암에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한양에게 렉나자도 마찬가지고 루닛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로노이도 이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승인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좋은 결과치를 좀 받아낸다라고 하면 저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바닥권 대비 뭐 20% 정도의 반등은 나왔지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제약바이오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뉴스가 좀 살아있는, 일정이 좀 살아있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기업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승인이 하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AI가 개발했다는데 굉장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HLB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말씀처럼 사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AI 의료 쪽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돈을 좀 끌어올 수 있는 쪽이 AI 의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좀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케미컬입니다. 이 기업도 핫한데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그 오늘 좀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여름과 관련된 이슈가 딱 그죠. 나온 시점이다 네. 보니까 이 시기 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컬을 좀 가져왔는데 네. 이게 액체 탄산,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등을 좀 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드라이 아이스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4% 정도 되다 보니까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는 1분기 때 뭐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만 작년 실적이 재작년 실적보다 좀 좋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은 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윗꼬리를 좀 달았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 달았을 때 이슈가 좀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도 이렇게 하다가 김밥 얘기 나오게 되면은 뭐 스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심지어는 라면 봉지 관련된 내용들도 뭐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냉동김밥 보낼 때 드라이 아이스도 넣겠네 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동 수출과 배송이 좀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함께 증가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금 이 동사가 실질적인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냉동김밥의 경우에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김밥 내용이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칼은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더워질 때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내용들이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 테마 이슈로도 지금은 부각될 수 있다는 시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도 좀 가능한데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적은 비중이나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은 테마성 이슈로만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단호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사이맥스입니다. 이 기업도 오늘 시장 지수를 이기는 기업입니다. 1%의 상승세 2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반도체 IT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굉장히 고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가 지금 결국엔 HBM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속에 어떤 기업을 사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달릴 수 있는 말을 좀 찾아야 될 것이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웨이퍼 이송 장비에 들어가는 외산을 썼던 부품을 국산화에 지금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HBM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마진율이 높아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양쪽에 다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사이맥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바 오늘의 조정이 캔들의 조정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저는 천천히 모아가셨을 때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정민 소장 그리고 김태선 무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지수 조정에서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주목할 만한 섹터는 애플의 중국에서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애플 밸류체인들 그나마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BH, LG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등 강세 보여주면서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시세가 좋았던 수출로 리레이팅 되고 있는 소비재 쪽입니다. 음식료와 화장품인데요. 코로나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한국 문화가 좀 확산이 좀 빨리 됐고요. 최근에 이제 그 물가라든지 고금리 상황에서 가성비 소비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일단 그 한국 소비재는 그래서 단순적인 어떤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을 포함한 해외 확산을 통해서 성과 내고 있는 소비자 업체들에게 관심을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화장품 쪽 여전히 강세인데 IP밀SC나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 등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냥식품과 갯매우기에 들어간 농심 같은 기업들, 그리고 오늘 조정이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강세 보여줬던 김수출주 CJ시푸드, 냉동김밥 관련주, 의향 같은 쪽이 기관수급 유입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또 과장님께서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도 있으실까요? 네, 오늘 강세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네. 한데요. 카페24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수급 꾸준하게 유입 중이고요. 카페24가 1분기 후실적을 낸 그 뒷면, 이면은 그동안 5개 해외법인 정리됐고 본격 인력이 재배치되면서 고정비 절감에 상당히 집중했고요. 그것이 22억 흑자 전환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기존의 128억에서 200억 원으로 60% 상향된 점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AI 기술을 활용한 인건비 효율화인데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상황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핵심 성장 모멘텀은 유튜브 쇼핑이고요. 유튜브 쇼핑 산업은 지금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회사가 유튜브 연동 쇼핑몰 지표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감상 유튜브 연동 쇼핑몰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카페24의 쇼핑 거래액은 12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9일 수요일 시장 마감을 5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청원 PB님,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또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PB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장 네.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우 거셌습니다. 그렇죠, 8시 45분부터 15분 정도 동안 15분 정도 만에 대략 5천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전일 미증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매우 아쉬운 모습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해외 증시가 긍정적이었음에도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당분간은 소폭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저는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시장에는 분명히 잘 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다만 잘 가지 못하는 섹터는 너무 잘 못 갑니다. 말 그대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양상 그리고 변동성도 지금 적지 않죠. 올라가는 폭이 큰데요. 그 외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철저하게 소외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용을 하는 게 지금은 꽤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운용을 한다 하였을 때는 역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저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올해 1월, 올해 4월 저점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오늘이 거기 딱 맞아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뭐 길면 한 금요일 정도에 혹시나 시장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래도 코스피 기준으로 저점은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외국인과 기관 투자의 매도세가 강력한 오늘입니다. 오늘이 저점일 수 있을지 반등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표님은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안 좋게 봤죠. 네,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일단 오늘은 뭐 이제 강한 섹터들이 이제 많이 안 나타나고 결국엔 지금 왜 빠졌냐가 사실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뭐 오늘 오른 거 보면 반도체 일부, 뭐 화장품 일부, 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뭐 애플 관련주 우리나라에 뭐 애플 관련주라고 해봐야 몇 개 없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고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관련된 일부 반도체 종목들 오르면서 나스닥은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수가 좋은 것뿐이고 다우존스는 여전히 빠졌고요. 그 이유를 보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3번 기대하던 거 연초에 6번에서 3번으로 줄더니 지금 2번에서 갑자기 이제 1번으로 이제 싹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소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화를 했다, 뭐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1조 6천억 이상의 선물을 팔았기 때문에 그 현물까지 8,800억을 팔았다라는 거는 당분간은 바로 반등시키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관들도 같이 따라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당분간 아침에 눈 뜨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채금리부터 보셔야 됩니다. 10년물이 4.3까지 빠졌을 때는 주가가 좋았는데 그나마 분위기가 지금 4.5에서 4.6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안에서 뭐 시장 시작하기 전에 국제금리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을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1%대 낙폭 1.57% 하락하며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10시나 1.46%의 낙폭을 보이며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동에 어떠할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강력합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강력한 매도세로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9일 이 수요일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가 2,700선이 무너진 것이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특징은 어땠을지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쪽에서 약간의 상승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전쟁 관련 테마도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동 확전 관련 테마가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오늘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내려가는 기업도 많이 없었고요. 올라가는 기업들이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화장품 업종에 4%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설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7%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만 시장이 진짜 안 좋았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업종 상위별로 봤을 때 오늘 보험 업종이 그나마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외 업종들 사실 대부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하는 기업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테마를 안고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지수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함께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오늘 시장 1,365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좋지 않았고요. 양시장 모두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1.6%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2,700선 이탈을 했고 하루 만에 45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2,677선, 최근 근래 봤던 시장 급락세 가운데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코스닥은 1.4% 이상 하락하면서 83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조금 지지가 됐습니다. 20만 2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전자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3% 이상의 하락세, IT 톱 기업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좀 끌어내렸고요. 현대차는 1%의 넘게 하락세, LG엔솔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5% 이상 하락했네요. 다시 한번 오늘 시장 34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2.4% 넘게 빠졌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기아가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좀 유의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 양봉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2만 2천 원대, 셀트리온 1% 넘게 하락세,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내리면서 37만 4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4에서 5%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이 참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여줬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해서 10,000원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9만 원대 이탈하면서 18만 원대까지 빠졌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9만 원대 그나마 좀 지켜내긴 했습니다만은 9만 원대도 위태한 상황 속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알테오젠 2% 넘게 하락세, 또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HLB 다시 한번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6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에 마쳤고요. 엔캠 계속해서 내립니다. 5%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만나보시죠. 네, 리노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하락세, 셀트리온 제약의 3%, 셀트리온 제약부터 오늘 클래시스까지 일제히 3%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HPS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6% 넘게 내렸는데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반도체 소부장 쪽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시장 1%가 넘는 낙폭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러한 추세 이어지게 될지 좀 체크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PB님과 함께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전략 어떻게 좀 마음가짐 가지고 출발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딱 생각나는 게 네,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은 섹터를 잘 잡아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은 잘 올라가는 섹터에 올라타지 못하면 철저하게 소외되고 주가 약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섹터를 잘 선택하되 다행스럽게 지금 매우 뚜렷하게 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섹터가 지금 그런데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적은 기업들은 우리에게 적어도 좋은 결과를 단기적으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역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일 매매를 하거나 오버나잇에서 하루 정도만 하는 그런 거래가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시장이 참 대응하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명확한 주도 섹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섹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방법 아닌 방법은 언제나 있게 마련인데 그게 지금은 1차적으로 너무나 잘 가고 있는 화장품 정도의 몸을 조금 담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잘 가는 섹터 그리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짧게 매매를 하는 전략이 내일은 꽤나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 흐름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듭니다. 내일 시장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의문이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은 섹터들, 그럼에도 잘 가고 있는 섹터에 집중해 보시면서 내일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 시장 어떻게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지금 상황은 뭐 녹록하지 않겠죠. 제가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다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뭐 미국의 이제 PCE 발표 조만간에 간에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면 매크로 이슈가 그닥 녹록하진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나치게 어떤 이제 섹터별로 순환매가 확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럴 때 너무 쫓아가는 매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좀 차분하게 갖고 계신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종목은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좀 정리하시고 예, 그래서 또 좀 될 만한 건 좀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뭐 그날 시세 보시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좀 흐름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트 조정에 좀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섹터별로도 보면 뭐 화장품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안 좋은 종목들은 또 계속 안 좋습니다. 또 재밌는 건 반도체도 다 좋은 게 아니라 한미 반도체만 가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뭐 이런 것처럼 섹터별로 섹터 안에서도 잘 가던 섹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내가 반도체 관련 종목 갖고 있어서 괜찮아. 근데 그 종목 혼자만 안 움직이면 더 화가 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더라도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인데 물려도 대장에 가서 물려 있어야 예, 훨씬 나중에 수익이 나든 본전이 되더라도 이게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인지하시고 옥석 가리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중에 시가총액 제일 큰 거 사시면 제일 편하고요. 또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는 좀 갖고 가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대응, 그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총알을 좀 확보해 보자. 뭐 일부 수익 난 거 있으면 비중을 좀 줄이시든 아니면 아예 좀 20-30% 하락이 나온 종목 중에서
조금은 좀 이제 비중을 오히려 손절을 그때 하셔야 됩니다. 30% 넘어가면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일부 손절하셔서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화장품과 반도체가 그나마 잘 간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는데 사실 전 종목이 다 잘 간 게 아니라 일부 종목만 잘 갔기 때문에 내일 시장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안에서는 좀 차분하게 좀 이성적으로 레포트 들여다보시면서 손절 타이밍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내일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 공략주로 그 후보를 좁혀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휘인님 내일 어떤 네. 종목 공략주로 가져오셨을까요?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우선은 VT입니다. VT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한 친구를 그래도 지금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우선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VT 같은 경우에는 섹터로 보면 당연히 화장품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는 기타 위아래로 엄청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다행스럽게 아닙니다. 물론 주가의 변동성이 적은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섹터 자체의 훈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보였던 실적, 저는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이고 있는 중국향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탈피를 하고 있고요. 북미나 일본향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덕분에 1분기 기준으로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24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766%나 증가한 수준이고요. 분기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중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14억 원으로 컨센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주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드샷, 이에 대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매우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접근성인데 이러한 접근성을 조금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이소 또 올리브영 오프라인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구비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의 다 가지고 제품이 팔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결국 앞으로 생산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지금과 같은 소비가 이어질 수만 있다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좋은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1,15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적은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도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38,000원까지 우선은 제시를 해둔 상황인데 현재 주가는 31,000원입니다. 물론 38,000원까지 간다는 그런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 지금과 같은 sek터 전반적인 훈풍이 더 이어진다면 꼭 안 될 가격도 아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가 지난 4월 그리고 5월에도 약 보름 정도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제부터 뚫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회는 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VT를 내일은 조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4,500원, 손절 가격은 2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두 분 다 잘 가는 섹터 안에서 대장주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잘 가는 섹터 중에서 강력한 화장품 그 안에서 잘 가는 VT를 공략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실적도 해외 매출도 좀 든든한 기업이고 무엇보다 이 리들샷이 출시된 지 1년가량이 됐는데 아직도 만나보지도 못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과 인기라면 성장세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실적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도 내일 시장 안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공략주로 잡고 계실까요? 가온 칩스를 갖고 나왔고요. 네. 이쪽은 여전히 기대감이 이제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장비주들은 안 좋았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들이 오늘 좋았는데. 근데 그게 안에 보면 온디바이스 AI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돼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MD 관련된 얘기 계속 나왔는데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디자인 하우스, 뭐 IP 회사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 2월에 일본에서 이제 수주하면서 한번 3월달에 최고가를 갔다가 지금 조정을 잘 받았고 이 수주로 이미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선단 공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24년도 1월에 미국 법인도 설립을 했고 지금 일본 법인은 수주를 따냈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추가 수주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특히 삼성 파운드리라든지 ARM과 이제 파트너사로 이미 정해져 있고 또 하나 이제 국내에서도 만약에 삼성이 AMD 관련된 수주를 따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여파도 수혜도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도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AMD 관련주,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로 또 어떻게 주목을 받게 될지 또 무엇보다 가운스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지켜보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될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한국산 콘텐츠 렌즈가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K-뷰티,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식 화장법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료기기에서 하나의 메이크업 제품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국산 콘택트 렌즈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콘택트 렌즈 수출액은 2억 2,766만 달러로 3년 새 27.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확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K 콘텐츠 열풍으로 외국인 사이에서 한국식 화장법이 인기를 끌자 덩달아 콘택트 렌즈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이든지 한국의 연예인들이 그 착용하고 있는 그 의상이든지 아이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의료기기인데도 불구하고 메이크업 제품이 하나의 제품군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토로조와 스타비전 등 국내 콘택트 렌즈 제조 기업들은 아이유와 뉴진스를 모델로 세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을 앞세워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다는 보관입니다. 일명 장원영 렌즈로 이름을 알린 하파크리스틴도 같은 전략입니다. 하파크리스틴은 국내외 MZ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 think because of the colors and mainly K-pop idol use it, so very popular. I know because of Jang Won-young. 하파크리스틴 운영사 PBB 스튜디오스는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로 대만을 점찍었습니다. 현지 법인 실적 증가와 K렌즈를 선호하는 해외 소비자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PBB 스튜디오스의 대만 해외 법인 매출액은 6억 6천만 원, 영업이익은 1억 5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만은 지금 의료기기 허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연내에 허가를 다 받고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여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사가 있는 타이베이 지역을 위주로 오프라인 매장들 한 개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고 몰 위주로 입점을 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 본질에 대한 디자인 능력, 기획 능력은 타사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BB 스튜디오스는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영토 확장으로 추후 상장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콘택트 렌즈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넷이나 이 플랫폼이나 틱톡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칼라 렌즈를 사용 전후든지 이 비교되기 때문에 해외에 굉장히 많은 그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소재와 기술력을 가미한다면은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미주나 유럽에서도 굉장히 그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콘택트 렌즈가 K-뷰티의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기업인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가 본격적인 평판형 안테나 양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에서 선보인 평판형 안테나는 일반적인 안테나와 달리 특수 발수 코팅으로 방수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산을 위한 투자하고 개발비 투자만 거의 400억 이상 했어요. 그 원앱이라는 회사를 대상으로 평판 안테나는 이제 양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들이 날 거로 생각이 되고. 평판형 안테나는 양산 마지막 단계로 다음 달부터 영국 위성통신사 원웹에 1,000대 이상 납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